여러분들 아마 접속하시고 정보를 얻으려고 이 시간까지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1시간 정도의 시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이해가 쉽고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폐암 환자분들이 이제 임상시험에 대한 치료 옵션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으실 텐데 실제로 이제 나에게 맞는 임상시험 뭐가 있을까? 그리고 임상시험이라고 했을 때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고 내가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 환자분 이제 뉴스에도 나왔었던 분이고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병이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진단했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손주들도 돌보시고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일상을 잘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늘 접속하신 여러 환자분들께서도 이런 일상을 잘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정도 꼭지를 잡았고요. 실제 임상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부분은 진료실에선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지는 못하시지만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임상연구에 실제로 참여를 할 때 확인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고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 A형별의 표준치료가 무엇이고 그 이상의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임상연구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 정도 안에 실제로 손에 잡히는 정보를 가지고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임상실험이랑 임상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리을 하나에 사실 저희는 요 단어가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뭐 지금 사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마루타 뭐 이런 그 히스토리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이거 왠지 모르게 꺼림칙하다. 이런 이유로 임상시험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원치 않으시는 환자분들 실제로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드리는 옵션의 임상시험은 임상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약물 개발의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쓰시고 계신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그런 폐암에서 쓰고 있는 항암제가 불과 3년, 5년 전에 임상시험에 참여해야 쓸 수 있는 그런 약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좀 거부감이나 임상시험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오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은 실험이 아니라 임상시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 질문을 많이들 이제 마음에 품고 여기에 접속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참여를 해도 될까요? 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게 항상 더 낫다라고 저희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부작용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기존의 표준치료 대비해서 더 우월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부작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임상시험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더 낫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나은 거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임상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임상시험이 긍정적인 결론을 끌어내야 도출이 되어야 더 낫습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단 이 임상시험이 설계되고 실제로 환자분에게 이제 제공을 할 때는 더 나을 것이라는 가설하에서 저희가 디자인된 겁니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낫냐? 그건 모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밑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치료 대비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야? 라고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현존 치료보다 더 낫지 않으면 임상연구 승인을 못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참여해서 지금 하는 치료보다는 조금 더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혹시라도 좀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확실히 이제
더 나을 거다라고 단정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존의 표준 치료 대비해서 더 나을 수 있다라고 가설을 저희가 가지고 한 임상 연구고요. 지금 현재 효과가 너무 좋은데 그 치료하시는 게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왠지 임상시험에 참여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모든 치료를 임상용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도 몇 년 전에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제 표준 치료가 되어서 지금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임상 연구에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요. 하지만 매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그리고 또 진단을 받았을 때 재발인 걸 확인했을 때 또는 하던 치료가 나빠졌다라는 거는 병이 나빠졌거나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독성 때문에 도저히 이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그 다음 치료 옵션 대비 내가 참여 가능한 다른 임상시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진단 시점, 재발 시점, 그리고 치료 실패 시점에서는 기존 치료 대비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상시험 4기 환자만 해당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임상시험을 설명드리면 저는 할 게 없어가지고 이런 옵션을 주시는군요. 이러면서 또 막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도 수술 후 시점에서 보조요법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임상시험이 해당이 되고요. 폐 기능이 너무 나빠서 수술 대신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상시험 이콜 4기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보조요법 질문 주신 환자분 중에 내가 수술을 했는데 재발이 너무 잘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내가 재발률을 좀 떨굴 목적으로 어떻게 추가로 치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상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기 환자라서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병기가 무관하고 가용한 표준치료 여부랑 무관하게 임상시험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임상시험 참여를 권유받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담당 주치의는 당연히 자기 환자에게 지금 현존 치료보다 더 나은 치료를 기회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환자 보호자랑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폐암 치료가 발전해 왔고 지금 임상시험을 다시 딛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을 할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환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누가 그냥 좀 다 맡아서 결정 좀 해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병을 같이 당연히 걱정하고 매 순간 약물 치료 어떻게 할까 이거를 고민을 합니다. 네. 진료실에서 뭐 1분에서 3분, 길게는 5분을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 시간이 다가 아니라요. 그전에도 고민하고 다 결정을 해서 이제 사진도 다 보고 그렇게 해서 환자 진료를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에 대한 결정은 종양내과 주치의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맡아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종양내과 주치의가 제일 좋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도 당연히 같이 고민하고 공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제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는 환자랑 이거 할까요? 아니면 이런 다른 옵션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드렸을 때 뭘 좀 찾아오셔가지고 요거는요 이렇게 하는 환자랑은요 저희가 준비하는 자세가 좀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조금 당연히 같이 본인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공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접속하시고 공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임상시험 돈이 많이 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임상시험은 돈이 들지 않아요.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받게 되는 모든 임상시험 약 그리고 하는 과정 중에 하는 모든 검사 비용 등의 많은 부분이 임상시험 비용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표준치료 대비 환자 본인 부담 금액이 상당히 경감이 되죠. 실제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약을 무상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이 환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할 때 항상 내가 요 임상 연구 참 마음에 드는데 한 1년 정도 후에 참여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임상시험은 사람 움직인다고 표현하면은 적절한 표현인데요. 국내 환자 그리고 세계 환자들이 어떻게 등록되느냐 그리고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모두 환자가 모집돼서 연구가 종료되기도 하고 종료된 연구는 결과가 발표돼서 표준 치료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요 임상 연구에 내가 원할 때는 항상 참여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임상시험 중에 내가 부작용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죠.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게 되면 동의서 취득을 하는 시점부터 임상시험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부작용 등 내지는 뭐 어떠한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는 연구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여러분들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편의점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 내가 의사랑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예. 연구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과 저희는 사실 엄청 긴밀한 연락 관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상 연구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피험자라고 하죠. 임상 연구에 등록한 저희 환자가 아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연구를 잘 수행하길 저희 되게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의 도움을 환자분들께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신 여러 이득 중에 되게 중요한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상시험 꼭 입원해서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진료실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투약 전후에 체열을 좀 자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입원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초반 1, 2개월 이내에 입원을 좀 하시다가 이후에는 외래통해서 치료를 하시고요. 그럼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약의 종류에 따라서 뭐 어떤 약은 2주에 한 번, 어떤 약은 3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횟수, 간격이 좀 달라지고 주사 시간이나 이런 것도 다릅니다. 임상시험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전 집이 너무 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제로 임상연구에 참여하면 기존 표준치료 대비해서 확실히 병원을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피검사랑 엑스레이 정도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이제 오셨다가 의사 선생님 그냥 괜찮아요 하고 나갈 때 내가 이 한 마리 때 들어왔나 막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임상 연구라면은 가급적 집이 가까운 병원에서 참여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만약에 연구지랑 병원이 먼 경우라면 과연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경우인지를 조금 가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표준 치료 대비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을지를 정말 솔직하게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 환자도 실제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 뭐 부산 내지는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까지는 할 연구 아니다.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를 같은 연구를 일단은 서울에 와서 치료 시작을 하셨는데 내가 한 1년 정도 넘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학교 전학하듯이 여기에도 하는 게 있고 나 여기 전학하고 싶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임상 연구하실 때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임상시험 나 좀 검색을 계속 하고 싶은데 웹사이트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두 가지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정말 이제 완벽하게 종합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잘 취합되어 있지는 않고, 그거는 저희 병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안전나라에 들어가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 크리스라고 저희가 말하는데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임상시험 제목이랑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연구 참여를 결정하기 전에 환자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정 기준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많이 쓰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참여 가능할까요? 라는 기준입니다. 모든 임상연구에는 모든 환자를 다 대상으로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참여 가능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적게는 20가지, 많게는 뭐 40가지, 50가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 기준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임상시험 참여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종양내과 주치의가 미리 선정 기준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참여를 권유드립니다.
예. 그래서 외래가 환자가 이제 CT를 미리 보고 이 환자분이 이제 CT에서 병이 좀 나빠졌다. 그 다음 치료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치료에서 가능한 표준 치료는 뭔데? 표준 치료 대비 임상 연구는 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거를 준비를 해서 권유를 드립니다. 그 준비할 때 당연히 선정 기준 확인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세밀한 확인 과정 중에 뒤늦게 이제 벗어나는 항목이 확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스크리닝 기간 동안에 환자분 상태가 조금 바뀌면서 대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확인 과정 중에 참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되게 안타깝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선정 기준에 조직 검사에서 어떠한 특정 소견, 특정 유전자의 변이, 내지는 특정 면역 염색의 양성, 음성, 유무 같은 거, 이러한 특정 조건, 그러니까 조직 검사에서의 어떤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 검사가 이전에 내가 진단받을 때 조직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요것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환자분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나는 이 연구에 꼭 참여를 하고 싶은데 조직검사를 연구 참여를 위해서 재차하고 그 조직검사를 다시 이제 기관으로 보내서 그 기관에서 합격 사인을 받아야만 참여가 확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조직검사까지 다 했는데 참여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디자인의 임상 연구도 간혹은 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번거롭죠. 환자 입원을 하셔야죠. 그리고 조직검사까지 하셔야죠. 예, 조직검사가 아무리 조직검사라도 위험이 다 따르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제 참여가 뒤늦게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사실 조금 기운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미리 참여를 권유드리거나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직검사 할 수 있는데 하고 나서도 합격 사인이 안 나오면 참여 못 하실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정 기준, 제외 기준을 환자분들께서 조금 미리 알고 계시면 내가 이래서 되겠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암이랑 비소세포 폐암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 질문을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위암 때문에 이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이런 선정 제외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폐암을 제외한 다른 암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재발 없는 상태가 확인된 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위암이 5년 동안 재발이 없다면 폐암에 대해서 임상연구 참여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위암에 대해서 치료를 2020년도에 하셨다. 그러면 이제 참여가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이유는 이게 이제 병이 좀 나빠졌을 때 이게 위암의 재발인지 아니면 기존의 폐암이 나빠진 건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5년의 기준이 3년으로 느슨한 연구가 있기도 하고요. 초기 전립선암, 초기 피부암 같이 예후가 아주 좋은 암은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해주겠다라는 이런 허용하는 연구도 있기도 합니다. 뇌 전이가 이제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한 20% 정도에는 애초에 전이 당시에 뇌전이가 있기 때문에 뇌전이 여부가 되게 중요한 선정 제외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뇌전이가 있는 환자는 애초에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연구에 따라서요. 또 뇌전이가 있는 환자는 수술 또는 감마나이프 포함해서 방사선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뇌전이가 있는 것도 마음이 불안한데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감마나이프 같은 이런 치료 이제 스케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것까지 다 하고 나서 또 모두 종료한 후에 2주 정도를 기다리고 나서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논의하는 시점 기준으로 6주에서 8주 정도가 이제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이 폐암인 거를 알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야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의사랑 상의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두 달을 더 기다리라 그러면은 사실 마음이 이제 많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이런 뇌전이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환자분은 도저히 뇌전이에 대한 치료를 기다리면서까지 이 연구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면 이런 경우에는 연구 참여를 차라리 권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특히 약제가 뇌 안으로 잘 침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디자인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뇌전이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다. 라는 경우에 한해서는 증상만 없으면 뭐 예를 들면 머리에 전이가 있어서 팔다리 마비가 온다든지 경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증상만 없으면 치료 없이 참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B형 간염, C형 간염 이게 이제 많은데요.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거로 이제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참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많은 연구들, 특히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정 기준에서 이제 탈락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특히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결핵을 앓았다라는 과거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여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보고 선정 제외 기준을 맞춰서 권유를 드리고요. 그럼 어떤 절차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환자들이 임상 연구에 참여를 하고 투약까지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런 옵션을 드리고 환자분이 만약에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해주시게 되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동의서에 서명을 하시게 됩니다. 환자 자필 서명이 필요하고요. 나는 도저히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저희 동의서를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실 시간을 가지셔도 되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신 이후에도 언제든 동의를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 관련한 여러 가지 영상 검사, CT라든지 MRI라든지 뭐 뼈 스캔 이런 검사들을 하시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조직 검사를 위해서는 입원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이제 기관으로 보내서 그 기관에서 합격 사인이 난다. 내지는 뭐 그 기관에서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항암제가 실제로 투약이 되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치료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항암제가 투약될 때는 많은 경우에는 외래베이스로 이제 투약이 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검사가 너무 자주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의사로부터 동의서 작성을 하자라는 권유를 받은 시점 기준으로 해서 한 아주 짧은 연구 같은 경우에 일주일 그래서 막 길게는 4주까지도 걸리기도 하고요. 사실 일부러 저희가 4주를 소요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말 하루라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뭐 검사를 예약하고 또 입원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이 얻은 조직을 또 이제 국외로 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고요. 환자분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바로 물어보세요. 이런 기간 동안에 나의 폐암이 나빠지지 않겠냐 바로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은 이런 기간 동안에 병이 나빠져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임상시험 참여 권유를 못 합니다. 이거 기다리는 동안에 환자가 나빠지면 그거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마음이 안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권유를 못 하고요. 단 이제 조금 뭔가 증상이 좀 있다고 해도 이 약은 지금 이 표적 유전자에 대해서는 꽤 괜찮다. 그리고 약만 들어가면은 많은 증상들이 모두 많이 해소가 될 거다라는 어떤 의사의 판단 하에서는 질병 관련 증상이 좀 있어도 가급적이면 빨리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기다렸다가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연구들이 예외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조직검사 지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직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니다. 진단할 때 조직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직검사 했는데 왜 또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조직검사 한 경우에는 잔여 조직이 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잔여 조직을 쓰지 추가로 조직을 얻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전 조직 제출하는 거를 허용하는 연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환자가 제일 덜 힘든 부위 그리고 조직검사에 따른 위험이 가장 낮은 부위에서 시작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제일 목 임파선에서 그 바늘로 찔러서 하는 이 조직검사를 선호합니다. 비교적. 그런데 이제 목에 임파선 전이가 없다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기관지 내시경이라든지 그리고 폐를 이제 바깥에서 바늘로 찌르는 경우라든지 내지는 간이나 임파선, 다른 깊은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나 뭐 복강내 임파선 등등의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었어요. NTRK 변이가 있어서 수술로 조직 검사를 권유를 받았는데 나 꼭 수술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NTRK 변이인데 이제 재배열이겠죠. NTRK 재배열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환자 입장에선 되게 큰 행운입니다. 네, 왜냐하면 비교적 드문 변이인데 폐암에서는 1% 미만이거든요. 0.3%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제 2가지, 3가지 정도의 이제 신약이 있는데 꽤 잘 들어요. 그리고 효과도 되게 오래 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해서 수술로 조직을 얻고 얻은 조직에서 NTRK 변이를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기존의 표준 치료 대비 훨씬 우월합니다. 효과 면에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수술만으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직 검사를 하셔서라도 이 NTRK에 대한 표적 치료제로 치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NTRK 변이는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알게 된 변이고 폐암에만 나오는 변이는 아니고 다른 암에도 특히 소아에도 이제 많이는 아니죠. 아주 드물게 확인이 되는 재배열 변이인데요. 먹는 항암제로 치료를 하게 되고 이미 미국 식약처에서도 2가지 정도의 약이 승인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곧 보험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은 당장 보험이 되지가 않고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환자분들께 이제 접근 가능한 임상 연구가 최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NTRK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위약, 이거 어려운 그 단어인데요. 쉽게 우리말로 하면 가짜 약입니다. 예, 그래서 임상시험 디자인에 따라서는 비교 연구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위약 없이 모두 다 임상 연구 약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디자인에 따라서는 기존 치료 대비 신약의 추가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연구가 있으면 면역 항암제를 드리고 위약을 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 이런 디자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여기에 참여하시는 환자들은 기분 나쁘다, 가짜 약인데 이렇게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연구 디자인을 잘 보세요. 수술하고 나서 보조 항암 치료 후에 면역 항암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보는 연구입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보조 항암 치료 후에는 뭐 하냐? 원래는 표준 치료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약군에 배정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표준 치료를 받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대비 면역 항암제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재발률 감소에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거를 탐색하는 연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약군에 배정이 됐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위약을 쓰는 임상연구의 경우에는요, 특히나 임상연구 자체가 식약처나 그리고 기관에 이제 IRB라고 이거 임상연구를 승인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승인을 할 때 상당히 예민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위약 이 군에 배정이 된 환자가 표준 치료보다 못한 치료를 받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위약에 대한 거부감을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떤 환자분들은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 면역 항암제를 쓰게 해달라.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것보다 나는 내 돈 내고 내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쓰지를 못해요. 네. 그러면 이거를 50%의 확률로라도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당장에 신약이 면역항암제를 추가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면역항암제 그리고 또 하나도 부작용이 없냐? 그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역항암제를 50%의 확률로 배정될 확률이 있는 이 연구에 참여하시면 이 연구에 참여 없이 그냥 쭉 100%의 위약 확률에 비해서는 50%의 면역항암제 배정 확률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연구를 참여를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꼭 저 위약군 아니고 면역항암제군에 배정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위약인지 여부는 저희도 몰라요. 물론 몇 가지 이제 뭐 부작용 프로파일을 보고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는 하는데 위약인지 아닌지 저희에게도 맹검이라고 하거든요.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그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나중에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재발이 됐어요. 근데 이전에 면역항암제가 들어갔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때는. 그렇게 되면 이때는 맹검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알려준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약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많이 기다리셨을 폐암의 A형별 표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각각의 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내가 참여 가능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 연구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임상 연구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얻으신 정보로 각 환자분들의 담당 주치의, 종양내과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제가 아는 모든 종양내과 주치의 선생님들은 환자가 임상 연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가볍게 받아들이는 종양내과 의사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의하시고 필요하면은 이제 세컨 오피니언도 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거든요. 그래서 폐암의 분류, 폐암이라 그러면 사실은요, 대장암이 폐로 전이되면 폐암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폐암이 아니에요. 본적지의 주소를 따라갑니다. 대장암의 폐전이에요. 네. 그 폐암은요, 폐암이 만약에 머리로 갔다.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폐암이 뇌로 전이가 됐다. 이런데 간혹 환자분들이, 내가 암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폐암도 있고, 뇌암도 있고, 간암도, 아니에요. 폐암의 뇌전이에요. 네. 그래서 본적지의 주소를 따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통상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폐암은 사실은 비소세포 폐암이에요. 10명을 진단하면 8명이 비소세포 폐암에 해당하고요.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 태우시고 이런 거랑 관련이 많은 거로 알려져 있는 암이고 비교적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내 폐암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조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당연히 모르실 수 있어요. 당연히 몰라요. 모르면 자 물어보세요. 네.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이거 가져가셔서 제가 이따가 사진을 찍으시라고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찍어 가셔가지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달라 그랬을 때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는 종양내과 의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반가워요. 환자 조금 알려고 하는구나. 네, 반가워요. 저희 가끔 되게 저희끼리의 조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폐암을 한 2년 넘게 치료했는데 나가면서 그런데 간암 맞죠?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예, 간암 아니에요. 폐암의 간전이에요. 예. 그래서 환자분이 자기의 본인의 병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 노력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되게 좋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세요. 이거 막 이렇게 영어로 나오고 이러니까 어렵죠. 예, 유전자 더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검사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확인된 유전자 변이가 뭔지 물어보세요. 네, 이걸 물어보면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신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진 찍는 타임입니다. 이거를 프린트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모니터를 찍으셔서 나 어디에 속하나요? 틱 해주세요 라고 담당 선생님한테라도 부탁하세요. 그러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내가 어느 임상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병기가 수술하시고 나서 항암 치료하셨으면 최소한 2기에서 3기거든요. 네. 그리고 났는데 항암 치료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나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 겨우 끝났다.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유전자 변이가 없다. 선암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보조 항암 치료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보는 게 건강관찰이에요. 표준 치료는 보조 항암 치료까지예요. 까지인데 여기에서 임상시험은 플러스 알파인 거죠. 보조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피 안에 미세 잔존 종양, 쉽게 말해서 암의 씨앗 같은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암의 씨앗이 있으면 추가로 면역항암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면역항암 치료하는 환자들이 재발 덜 하는지 보겠다라는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여기에 이제 정보를 보시는 여러 환자분들 중에 2, 3기로 폐암을 수술하시고 나서 보조항암 치료가 끝이 나려고 한다. 내지는 보조항암 치료 중이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께 해당하는 임상 연구는 모두 계획된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피에서 암의 씨앗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면역항암 치료의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 유전자 변이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암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임상 연구가 있고요. 수술 후 4주 이내 환자분들께서 유전자 변이가 없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EGFR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여기 많은 환우분들이 아실 텐데 아주 대표적인 EGFR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3년 전에 임상 연구였어요.
네, 그래서 모든 치료가 끝이 나면 타그리소라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미 약 이름을 이제 익숙해지신 이 약을 3년간 복용하는 임상 연구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표준 치료예요. 예, 급여가 안 될 뿐이지 표준 치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임상 연구가 표준 치료가 되고 지금의 표준 치료 플러스 알파가 임상 연구가 되고 그 임상 연구 중에 좋은 결과가 또 표준 치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참여하셨던 환자분들은 꽤 많은 이득을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소세포 폐암이다. 소세포 폐암이라고 들은 것 같다, 나는. 그리고 소세포 폐암은 1, 2, 3, 4기로 나누기도 하지만요. 제한병기, 확장병기 이렇게 나누고요. 확장병기는 대부분 4기고 제한병기는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하거나 내지는 수술하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만 하거나 항암이랑 방사선을 같이 하거나 이런 거여서 표준 치료는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소세포 폐암 환자분들 임상시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세팅은요. 동시 항화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면역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요법을 디자인의 임상 연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소세포 폐암은 되게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진단 받았을 때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마음이 되게 급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스크리닝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4주가 걸리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소세포 폐암도 임상 연구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확장병기 같은 경우에는 1차 표준 치료가 이제 우리나라도 티센트릭 또는 임핀지란 면역항암 치료에다가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합하는 이런 치료가 1차 표준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치료 역시도 3년 전에 임상 연구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표준 치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저희가 여기서 멈추지 않죠. 1차 표준 치료에다가 플러스 다른 신약 내지는 1차 표준 치료 티센트릭 플러스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를 하다가 병이 나빠진 경우 다른 신약 하는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치료에다가 신약 연구하는 참여하시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서남이 아니라 편평세포암이라고 들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표적이 많지 않다고 들은 것 같다. 라고 하신 환자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근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비소세포 폐암까지는 아실 수 있는데 편평상피암인지 서남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걸 모르다니 자책하실 필요 없고 꼭 물어보시면 됩니다. 편평상피세포암이다 라고 들으신 것 같다. 그러면 이 치료를 결정하시기 전에 임상시험의 기회를 확인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뭐를 확인하실 수 있냐? 표준 치료가 뭐고 거기에 내가 플러스 어떠한 신약을 이제 추가할 수 있냐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험이 되는 표준 치료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입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 것은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 치료에다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내지는 여보이 옵디보 등등을 추가하는 이러한 치료들이 표준 치료입니다.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는 힘들다 그러던데 나는 그냥 면역항암제만 하겠다.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PD-L1이라는 수치가 높은 환자들만 대상으로 면역항암제 단독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번에서 5번까지는 안타깝게도 급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에다가 키투르다 같은 면역항암 치료제 여기에다가 다른 신약이 추가로 붙는 것이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를 테스트하는 임상 연구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 플러스 키트루다 아까 급여가 안 돼서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약은 무상 제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시게 됩니다. 내지는 PD-L1이 발현율이 높은 경우에는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는 힘드니까 빼고 면역항암제에다가 다른 종류의 면역항암제를 병합하는 방법으로도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소세포 폐암 중에 편평상피암 저희가 키트루다 세포독성 항암제가 사실은 미국에서의 지금 표준 치료예요. 우리나라 급여가 안 되는데요.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잠깐 가져왔는데요. 한 번 쓰면 얼마나 쓰게 되나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한 사이클, 3주가 한 사이클인데 한 사이클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쓰면은 8개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쓰게 된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3주에 한 번 투약이 되기 때문에 몇 번이 들어가고 이런 거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 얼마나 소요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래 이게 좀 듣긴 듣나요? 좋아지겠죠?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희가 기대하는 반응률은 60%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왠지 서남이라고 들은 것 같다. 아까 그 지도 기억나시죠? 여기 편평상피세포와 밑에 서남이잖아요. 네. 서남은 다시 유전자 변이가 있는 서남과 없는 서남으로 나눠요. 어렵죠. 있는 서남은 전체 서남의 한 50% 정도 되고요. 없는 서남은 한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유전자 변이가 없는 서남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보험이 되고 2번부터 5번까지는 보험이 안 됩니다. 네. 임상 연구에 참여하시면 보험이 되지 않는 이런 약제에다가 다른 면역항암 치료제 이제요법을 병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고요. 나는 세포독성 치료 너무 힘들 것 같다 한다면 면역항암제를 다른 종류의 면역항암제와 병합하는 면역 플러스 면역의 세팅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임상시험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키트루다 플러스 페메트렉스, 카보플라틴, 그래서 미국의 표준 치료인데 우리나라 급여가 안 되는 이런 치료가 있는데요. 진료실에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사실 마음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말씀 안 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가능한 모든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저희 의무고 몫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서남 같은 경우에는 PD-L1 발현율이 높으면 11개월, 중간이면 9개월, 낮으면 6개월 정도 쓰게 됩니다. 듣긴 듣나요? 말씀하시는데요. 한 30에서 60% 정도는 듣는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고요. 비소세포 폐암 중에 유전자 변이가 이제 없는 환자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키트루다 플러스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를 했는데 병이 나빠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 표준 치료로는 1차 치료로 면역항암제 안 한 경우, 세포독성 치료만 하신, 보험이 되는 세포독성 치료만 하신 경우에는 이때는 모두 급여가 적용돼서 면역항암제, 티센트리, 키트루다, 옵디보 중에 한 가지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 하실 수 있고요. 내지는 1차 치료로 면역항암제 플러스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신 경우에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제 하나의 표준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면역항암제에 대한 미련이 좀 있어요. 잘 들었는데 여기다가 조금만 다른 거 하면 더 잘 듣지 않을까? 반응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저희 연구자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면역항암제를 쓰기도 하고요. 면역항암제를 유지하면서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증강할 목적의 다른 표적항암제를, 표적이랑 상관없이 표적항암제를 병합하기도 하고요. 내지는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항암제를 조합한 항체 약물 결합 약제라는 새로운 약의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도 하나의 임상시험의 옵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본인이 지금 키트루다 치료를 하고 있는데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아마 제가 진작할 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비슷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성의 징조인가요? 내성이 생기면 다음에는 어떤 치료하나요? 재발된 나면 왜 도대체 완치가 어려운 거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의사가 하는 큰 차이 없어요 라는 말의 뜻 보세요. 제환자입니다. 2018년도 5월에 배 안에 그 동글동글한 것들이 임파선이거든요. 작년 봄에도 많이 줄어든 상태로 동글동글하게 눈에 보이기는 하죠. 지난달에도 동글동글합니다. 네, 어떤가요?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맨 처음에는 많이 줄었다가 줄어든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나요? 네, 이럴 때 이제 환자랑 거의 3년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봤기 때문에 지난 시트랑은 큰 차이 없는데 물론 맨 처음 시트랑 비교가 많이 좋아졌어요. 좋은 반응이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 없어요 라는 말의 뜻은 직전 사진이랑은 큰 차이가 없고 맨 처음이랑은 괜찮아졌다,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뜻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치료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전 CT랑만 저희가 비교하진 않아요. 이 약이 정말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약 치료를 시작했을 때 시점의 CT부터 다 열어봅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그리고 직전 사진이랑 비교해서 더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봐야 이거 병이 나빠질 건지 좋아질 건지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약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직전 CT만 보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EGFR에 대한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몇 장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EGFR이라는 변이가 있다라고 나는 진단을 받았고 지금 어떠한 항암 치료도 하기 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 정보는 환우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회사 지오트립 또는 타세바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아직 급여가 되진 않지만 타그리소라는 3세대 비교적 신약이죠. 이런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임상시험은요, 이거보다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이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타그리소 대비 3세대 EGFR 표적 항암제 렉나자라는 약을 비교하는 연구. 여기에다가 렉나자 플러스 다른 약을 병합해서 렉나자 대비 더 좋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디자인의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이 임상 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면 본인 부담으로 써야 되는 이 타그리소를 무상 제공받으실 수 있거나 내지는 타그리소에 부합하는 정도의 괜찮은 효과를 가지는 3세대 EGFR 표적 항암제를 무상 제공받으실 수 있고 이 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진료실에서 1차 표준 치료를 결정할 때, 1차 치료를 결정할 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잘 썼어요. 보험이 되는 1회사를 선택해서 쓰셨는데 이렇게 쓰시다가 보니까 병이 나빠져서 조직검사 또는 피검사에서 내성 유전자 T790M이라고 하는 내성 유전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한 50%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제서야는 타그리소가 보험으로 이제 급여가 됩니다. 급여가 되지만 790M 내성 유전자가 없는 경우가 문제죠. 없게 되면은 이때는 표준 치료는 세포독성 주사 항암제예요. 네, 여기까지가 표준 치료입니다. 이 세팅에서의 임상 연구는요. 이게 이제 타그리소 보험으로 드실 수 있으면 사실 큰 고민이 없죠. 네, 임상 연구의 주된 대상은 내성 유전자 유전자가 음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음성인 환자가 타그리소를 먹으면 뇌랑 내막 전이가 잘 조절될 것 같은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그리소를 790M이란 내성 유전자가 음성이어도 네,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의 임상 연구가 있고요. 또 내성 유전자가 음성인데 다른 매트라는 다른 내성 기전에 증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트 억제제를 쓸 수 있는 임상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체 약물 결합 약제를 내성 유전자가 음성인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는 EGFR 표적 치료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신약을 결합해서 790M 내성 유전자 음성인 환자들을 조금 더 표적 치료제로 효과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 장표는 첫 번째 1회사 치료가 진행되고 나서 내성을 얻은 경우에 대한 임상 연구입니다. 네. 어렵죠. 사실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면 모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당장의 본인의 이야기면은 이런 정보들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 비슷한 세팅이다 그러면은 담당 종양내과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2차 표준 치료로 타그리소를 만약에 1차로 타그리소를 쓰셨다. 비급여 되게 어려운 과정에 이제 타그리소를 본인 부담으로 모두 다 쓰셨는데 내성이 발생한 경우,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여러 환자분들을 통해서 듣기는 아유 처음부터 타그리소 쓰면은 그러고 나서 내성이 생긴 경우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요. 처음부터 타그리소를 쓰시고 나서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표준 치료는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팅에서의 임상시험은 타그리소를 모두 다 쓰고 나서 질병이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조직검사를 하고 이 조직검사에서 확인된 타그리소 특이 내성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라서 표적 치료제를 써볼 수 있는 신약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치료로 타그리소를 선택할 때 내성을 걱정해서 1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옳은 근거 있는 결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차까지 왔습니다. 자, 1차로 1회사를 썼다고 칩시다. 네, 1회사를 썼고 790M 변이가 양성이고 질병이 진행해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시게 됐다. 그래서 이런 세팅에서는 790M이라는 변이가 음성이면 네, 내성 유전자가 음성이면 메트 억제제를 써볼 수가 있고 다른 신약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제를 유지하면서 또 신약을 써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로스1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젤코리가 지금 급여가 되는 유일한 표준 치료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임상연구는 다른 로스1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를 써볼 수가 있겠고, 젤코리를 쓰다가 나빠진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도 다른 표적 항암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1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가 있고요. 알크에 대해서 질문 주신 환자분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라프 3% 정도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라핀나 메큐셀 지난해부터 보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몇십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이 세팅에서 임상연구는 다른 비라프 표적항암제 써보실 수가 있고요. 비라프는 변이의 타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잘 나오는 이 변이 말고 다른 비라프 변이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라핀나 메큐셀 말고 다른 종류의 표적항암제 치료 기회가 있습니다. 레트 같은 경우에 비교적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표적 중에 한 가지고요. 1차 표준 치료제는, 표준 치료는, 표적 유전자가 없는 환자랑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독성 항암제 플러스 키트루다, 미국의 표준 치료 대비 레트 표적 치료제가 더 우월한지를 확인하는 임상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차 설계라서요. 만약에 세포독성 항암제 플러스 키트루다 군에 배정이 되어도 병이 나빠지면은 레트 표적 치료제를 쓰실 수 있는 네, 이런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마음 편하게 이제 무작위 배정을 하셔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메트에 증폭이 있거나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그냥 표적이 없는 환자랑 똑같이 세포독성 항암 치료제를 쓰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메트 표적 치료제를 비교하는 연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활발하게 연구 진행되고 있는 이제 헐2, 원래는 유방암이랑 위암에서 많이 나오는 표적인데요. 이게 증폭이 있을 수도 있고 변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헐2가 있다 그러면 이게 증폭인지 변인지를 조금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이게 만약에 증폭 또는 변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의 표준 치료는 그냥 세포독성 항암제 내지는 제한된 병원에서는 캐사일라라고 유방암에서 쓰는 약을 비급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팅에서 임상연구는 헐2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를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꼭 본인의 유전자 변이를 확인해서 치료의 기회를, 번외의 치료 기회를 받고 그 치료로 인해서 좋은 종양 반응을 얻으실 수 있으면 상당한 큰 이득이 되겠죠. 아까 질문 주셨던 NTRK는요. 표준 치료는 표적 유전자가 없는 선암과 같았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엔트랙을 가지고 저희가 엔트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엔트랙을 가진 환자는 더 이상은 이런 치료하지 않습니다. 비트랙비라는 약이 아마 곧 보험이 될 예정입니다. 몇 장 안 남았습니다. 8시네요. 완치되냐 안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맞아요. 예, 저희가 완치라는 말을 엄청 좋아하는데 엄청 싫어하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 그 단어 하나에 진료실에서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제가 맨날 그리는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나빠지는 병을 이렇게 완만하게 하게 되면 이만큼의 시간을 우리가 만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졌다. 그러면 그게 완치랑 진배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기울기를 얼마나 완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의 싸움을 환자랑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직선으로 그렸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1차 약을 써서 좀 좋아졌다가 나빠지면 약을 바꿔가지고 2차 약으로 쓰고 좋아졌다 나빠지면 또 3차 약으로 쓰고 4차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 기울기가 어떻게 하면 완만해질까요? 가급적이면 많이 올라가게 해야 되겠죠. 많이 올라가게 하려면 깊은 반응이 좋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올라갔다가 오래오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응이 오래 지속되는 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그 좋은 반응이 오래 지속되는 약을 선택하고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깊은 반응을 보이고 반응이 오래 가면은 이 기울기는 100% 완만해집니다. 이게 이마만큼 완만해지면 그거는 완치와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완치가 안 된다고 우실 필요가 없어요. 울 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꼭 우셔야 되는 포인트는요, 이 정도 되는 포인트예요. 예, 여기서는 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에너지를 모으고 아끼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정말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싸움을 해야 돼요. 지도 없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예, 지형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내 병명이 뭐고 몇 끼냐, 유전자 검사가 돼 있기는 한 거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냐, 이거를 꼭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서남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40에서 50% 표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 표적을 못 찾고 그냥 덮어두고 계신 경우가 혹시 있을까 봐 가급적 NGS를 시행해 보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치료 기회를 만나시게 되실 수도 있어요. 예, 당연히 희망을 가져야죠. 예,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난 후에 손에 잡히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 희망이 딱딱하고 좋은 희망이에요. 그냥 물렁한 희망을 가져서는요, 금방 터집니다. 네, 그래서 손에 잡히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응원드립니다.